2025년 3월 15일 오후 3시 제네바 유엔 본부 회의실은 시계 바늘 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유엔 긴급 보고서 한 장이 전 세계 전력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독일은 떠났고 일본은 패배를 선언했어요. 그때 에티오피아 총리가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입니까? 세계 최강국들이 모두 실패한 곳에서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8명의 동양인들. 그들의 가슴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한국팀이었습니다. 그곳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해발 2600m, 전기 한 줄 닿지 않는 절망의 고원.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희망마저 말라버린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죽어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포기한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시작됐어요. 죽음의 땅에서 무언가 자라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전 세계가 외면하려 했던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48시간의 기록을.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데올라입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오로미아주의 작은 마을, 그 중에서도 해발 2600m, 가장 높은 고산지대 끝에 살고 있어요. 그동안 외부 전력망이 닿지 않는 우리 마을에 총 6개국이 이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려 시도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이죠. 하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기기 고장, 극한의 날씨, 강풍, 고립 문제. 하나씩 무너져가며 결국 모두 철수했던 겁니다. 그날 2023년 2월 28일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난 일본 기술팀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트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우리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오직 한 생각뿐이었죠. 붙잡아야 한다. 이게 마지막이다. 마을 사람들이 무릎 꿇고 매달렸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세요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그들도 떠났죠. 일본 기술자가 떠나면서 남긴 말이 모든 걸 요약했어요. 다 해봤어요. 안 되는 땅이에요. 그 한마디가 저에겐 사형 선고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민들의 반응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일본의 트럭 엔진이 울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트럭이 멀어지는 소리, 그건 단순한 철수 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생명이 떠나는 소리였습니다. 이젠 그냥 어둠에 익숙해졌어요. 체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희망조차 포기한 사람들의 눈빛은 정말 잿빛이었어요. 7년 동안 이어진 어둠. 그 긴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모든 활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할 수 없었고 병든 사람들은 치료받기 어려웠어요. 밤이 되면 맹수들이 마을로 내려왔고 사람들은 촛불 하나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마을 곳곳에는 포기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부러진 전선, 녹슨 발전기 부품들, 그리고 무너진 구조물들. 실패한 프로젝트들의 무덤 같았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체념했어요. 또 누가 와서 희망을 주고 떠나겠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고 배워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른들은 포기했지만 아이들만큼은 여전히 희미한 기대를 품고 있었거든요. 에티오피아 오로미아 고산지대. 전기가 단 한 줄도 닿지 않는 이곳에서 어둠은 그저 밤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을 위협하는 진짜 절망이었어요. 제 가족은 그날 밤을 잊지 못해요.
12살 하와는 6살 난 남동생과 함께 자고 있었죠. 깜깜한 집안에 독사가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아이는 잠든 채로 물렸고 피를 흘렸어요. 손전등은 오래전에 고장났고 마을 보건소까지는 왕복 6시간 거리였습니다. 산길은 밤이면 짐승들이 내려오는 곳이었어요. 결국 제 아이는 그저 빛 하나 없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이했죠.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늘에 소리쳤어요. 불빛만 있었다면, 불빛만 있었다면. 하와는 하루 2번 왕복 5km를 걸어 물을 길러 다녔어요. 햇빛이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온 마을이 걱정했습니다. 길이 험하고 짐승들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죠. 전기만 있었다면 작은 펌프 하나로 집 근처에서 물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희미한 촛불에 의존한 채 책을 펴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웃집 소녀는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 사이 초가 쓰러졌고 이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병원에 가기까지 이틀이 걸렸고 아이는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 엄마는 울면서 말했죠. 그날 불빛이 아니라 전기 하나만 있었어도 저희 보건소에선 야간 진료가 불가능했어요. 전기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의료진은 퇴근하고 남은 약품도 냉장 보관이 안 돼 버려졌죠. 지난 겨울 폐렴에 걸린 아이가 밤새 고열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보건소엔 해가 뜰 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건 생명을 만드는 일이에요. 하지만 저희 마을에선 그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전기가 없어 출산 중 출혈이 나도 의료진은 손전등 하나로 탯줄을 자르고 기도할 뿐이었어요. 지난 1년 사이 저희 마을에서 출산 중 사망한 산모는 3명이었습니다. 모두 밤이었어요. 저도 하와를 낳을 때 죽을 뻔했습니다. 저희 마을 초등학교는 해가 지면 닫혔어요. 칠판은 어두워 보이지 않고 아이들은 책을 외워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들개와 하이에나가 마을로 내려왔어요. 아이들은 두려움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와는 늘 제게 물었어요. 엄마, 왜 우리 집엔 전기가 없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어느 날 밤 하와가 말했습니다. 하늘엔 별이 수백 개인데 우리 집엔 불빛 하나 없어요.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제 딸에게 꼭 빛을 선물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겼거든요. 한국 외교부 산하국제협력기구 코이카에서 추진하는 빛의 프로젝트로 8명의 민간 전문가팀이 파견되었습니다. 전 세계 전력 사각지대 100개 마을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솔직히 아무도 자원하려 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6개국이 실패한 곳이니까요.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팀 리더 박세훈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오히려 그래서 더 도전하고 싶어 했거든요. 처음 한국 팀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예전에 미국 USAID 팀은 위성 데이터를 분석해 20m만 파면 깨끗한 지하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단한 기반 암층이 15m부터 시작됐고 장비는 거기서 멈췄습니다. 계획보다 안반이 두껍습니다. 장비를 더 들여올 순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일주일 만에 철수했어요. 저희를 마치 테스트 베드처럼 다룬 거죠. 프랑스 개발팀은 다른 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쪽은 암석 분포가 다르다고 했어요. 하지만 곧 지하층 내 안반 구조가 수직층이 아닌 수평층이라는 것을 몰랐고 드릴 진입하자마자 망가졌습니다. 작업은 30m에서 멈췄고 그들은 이건 특수지형이니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말한 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중국 국영건설사는 중장비를 동원해 폭력적 접근 방식을 택했습니다. 굴착기, 압력 드릴, 심지어 소형 발파기까지 사용했지만 40m 아래에서 드릴 헤드가 휘어지며 파손됐어요. 이건 바위가 아니라 철입니다. 굴착은 무의미합니다. 중국 기술팀 엔지니어가 남긴 말이었죠.
그들이 남긴 건 부서진 장비와 먼지투성이 구덩이뿐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일본이었어요. JICA 소속 굴착 전문가들이 도착했고 신형 수직 드릴과 진동형 측정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초반엔 희망이 있었어요. 70m, 90m, 100m. 매일 깊어졌습니다. 120m에 도달했을 때 모두가 이번엔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화강암 직벽에 부딪혔습니다. 화강암은 구조상 드릴 진입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자체 압력 수용층이었고 드릴 3개가 부러졌고 펌프 2대가 과열로 멈췄어요. 그리고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기술로도 안 되는 구조입니다. 63세인 오마르 촌장은 한국팀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도 그냥 보조금 타고 떠날 사람들이죠? 저를 포함한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젠 기대하지 않아요. 일본도 독일도 똑같았어요. 저희 시선에는 불신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많은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너무 많은 희망들이 좌절되었거든요. 오마르 촌장은 특히 냉소적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G7 기술팀들에게 번번이 배신당한 후 극도로 경계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또 와서 며칠 구경하고 사진 찍고 떠나겠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팀도 이런 반응을 예상했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박세훈이라는 남자가 말했어요. 조사만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이전 팀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죠. 보통은 와서 바로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이번엔 뭐가 다르다는 거지?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와만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국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른들과 달리 아직 완전히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다른 실망을 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팀은 2주 동안 준비 작업에만 매달렸습니다. 기초 풍속 측정, 일조량 분석, 소형 배터리의 현지 적합성 조사.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매일 저녁 저희와 함께하는 공동 식사였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어른들의 하루 일과를 듣고 저희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다른 나라 기술팀들과 한국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기술을 설치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왔거든요. 한국팀의 리더 박세훈은 항상 팀원들에게 강조했어요. 전기는 장비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신뢰가 먼저입니다. 처음에는 하와 같은 아이들만 한국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아저씨들은 이상해. 일도 열심히 하고 말도 걸어요. 한국팀 멤버들은 아이들과 간단한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려주고 한국 동요도 불러줬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어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이 진짜로 저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특히 저희 여성들이 먼저 변화했어요. 한국팀이 설거지를 도와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도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화에 대해 묻고 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2주가 지나면서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어요. 처음에 차가운 시선은 조심스러운 기대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은 좋지만 결국 떠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그래도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가져올 수 있지만 진심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드디어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전문가들끼리만 작업했어요. 저희는 멀찍이서 관망하거나
이번에도 안 될 거야 라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첫날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조물 설치 중에 갑자기 폭우와 모래바람이 동시에 몰아쳤어요. 저희 오로미아 고산지대의 날씨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순식간에 모든 게 엉망이 되었어요. 일부 태양광 패널이 무너져 내렸고 배터리에서는 과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종일 쌓아 올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저희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또 실패했군. 우린 이제 기대도 안 해요. 하와조차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실망시켜주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거든요. 한국팀 4명이 진흙에 빠진 구조물을 끌어올리면서 맨손으로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박세훈의 손에서는 피가 났고 팀원 송윤지는 울컥하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날씨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바람은 더 세졌고 비는 더 많이 내렸어요. 장비들이 진흙 속에 파묻혔고 전선들도 엉켜버렸습니다. 한국팀은 밤늦게까지 작업했어요. 헤드랜턴 불빛에 의존해서 구조물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그때 지붕 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와였어요. 제 딸은 한국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주민들 대부분은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한국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작업하면서 무너진 구조물을 다시 세웠어요. 그날 밤 하와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사람들 진짜 우리 위해 일하는 것 같아. 이 말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광장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새 쏟아진 폭우와 모래바람으로 설치된 패널 절반은 쓰러졌고 배터리 하우징은 진흙 속에 파묻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쯤이면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세훈이 설계도를 꺼내며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비는 줄었고 인력도 적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한국팀은 초기 설치에서 고정형 태양광 패널 8기를 설치했어요. 하루 2.8kWh를 발전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각도는 18도 정남향으로 고정했고 해발 2600m 기준으로 설계했어요. 납축 배터리 2기를 병렬로 연결해서 총 용량 4.8kWh, 출력 전압 24B로 맞췄습니다. 여기에 PWM 충전 컨트롤러와 간이 DC-DC 스텝다운 모듈을 연결했어요. LED 가로등 3기, 실내등 4기, 펌프 컨트롤러 1기를 연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틀째 밤 갑작스러운 고지대 저기압성 폭풍우가 덮쳤어요. 풍속 38km 이상, 강수량 42mm, 야간 기온 4도의 악조건이었습니다.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패널 3기의 고정 프레임이 파손되어 전압 불균형이 생겼고 배터리 하우징은 침수되어 단자 부식과 쇼트 우려가 발생했습니다. DC-DC 모듈 방수 실링까지 파열되면서 회로 단차가 발생했어요. 발전량은 0W, 완전히 출력 불가 상태였습니다. 박세훈은 폭풍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조를 전면 수정했어요. 고정형에서 수동 가변형 프레임으로 전환한 거죠. 삼각 사선형 구조의 회전목을 재설치하고 현지산 목재와 금속 앵커를 사용했습니다. 진동 완충을 위해 고무 완충제도 삽입했어요. 전기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침수된 배터리 1기를 제거하고 나머지 1기와 예비셀을 조합해 직렬 연결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전압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DC 전압 조정기와 배터리 보호 회로를 간이 조립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온 차였어요. 밤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리 출력이 저하되고 전해액 밀도가 변화했거든요. 그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마르 촌장이 다가왔어요. 박 선생, 우린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거짓말을 당했소. 그런데 어제 당신이 구조물을 다시 세우는 걸 봤소.
진심이 느껴졌소. 우리도 도와도 되겠소? 그 순간 마을 청년들이 손을 들고 자원했습니다. 장비 운반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고정용 앵커 박는 법만 알려주세요. 저를 포함한 여성들은 진흙에 파묻힌 장비를 헹구고 말리는 작업에 참여했어요. 하와까지 나서서 케이블을 나르고 패널 위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한국팀은 저희 여성들과 협력해서 점토와 볏짚을 엮어 배터리 보온 하우징을 만들었어요. 열 보존을 유지하기 위한 단열 작업이었습니다. 내부 습기 제어를 위해 숯과 재를 혼합한 습도 조절제도 삽입했어요. 이건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응급조치였습니다. 출력 예상 전력은 평균 1.5kWh였어요. 기온 보정을 포함한 수치였습니다. 마을 전 구성원이 협력하며 작업은 빠르게 완성되었어요. 구조물 재설치 후 전력 출력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태양광 발전량은 12.8B까지 안정화되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자 배터리 내 전해액이 과응축되고 충전 컨트롤러 내부 NTC 온도 센서가 오작동하면서 자동 보호 차단이 작동했어요. 충전 전류가 차단되고 배터리 출력이 0B로 유지되면서 전체 회로가 작동 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점등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오마르 촌장이 말했어요. 박 선생, 정말.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오. 저희 마을 사람들도 말했죠. 기술자도 인간이잖소. 우리 고마워요.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박세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팀과 함께 문제의 핵심이 저온 상황에서의 과충전 차단임을 파악했어요. 온도 우회 회로를 추가해서 NTC 센서를 차단하고 BMS 전류 조절 범위를 고정값으로 제한했습니다. 충전 전압 하한선도 기존 12.8B에서 11.6B로 조정해서 저온 조건에서도 충전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예비 배터리의 일부 용량을 충격 흡수용으로 분리해서 서지, 즉 전류 급증도 방지했습니다. 송윤지가 말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이 아이들 눈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박세훈이 오마르 촌장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기술을 주려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기적을 만들고 싶습니다. 촌장이 대답했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함께하니.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소. 이제는 기술자의 일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함께 만든 마을의 전기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배선 연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모든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긴장감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박세훈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하와, 스위치 눌러봐. 제 딸의 작은 손이 스위치에 닿는 순간 작은 전구 하나가 톡 하고 켜졌습니다. 광장의 중심, 저희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밤에 불빛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이후 점등된 출력을 보니 가로등 3기가 전부 켜졌고 각각 3.2W씩 작동했습니다. 실내등은 4기 중 2기가 점등되었고 펌프 제어는 낮에만 동작하도록 조건을 설정해서 저전압을 방지했어요. 1일당 평균 전력 공급은 1.6kWh로 시스템이 정상화된 거였습니다. 이어서 가정집, 학교, 보건소 순차 점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와가 소리쳤어요. 엄마, 별이 집안에도 생겼어요. 그 순간의 감정 폭발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저희 어른들은 오열했고 아이들은 춤을 췄습니다. 케미와 하와는 손을 맞잡고 환호성 속에서 뛰어다녔어요. 아이들은 눈물을 터뜨리며 뛰쳐나왔고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어요.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야. 밤에 불빛을 본 게. 저를 포함한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얼굴을 빛으로 비추며 말했어요. 이제 너희는 어둠에서 자라지 않아도 돼. 오마르 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박세훈을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은 사과였고 존경이었고 민족을 넘어선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박세훈은 마지막 전류 흐름을 확인한 뒤 도면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송윤지는 하와가 남긴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전기가 생기면 전 꿈을 꿀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쥔 채 송윤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만들어진 건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미래가 들어선 순간이었어요. 어둠의 시간들이 조용히 무너졌고 아이들의 웃음은 마치 전염병처럼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누군가는 그 불빛을 희망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기적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한국팀에게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남았습니다. 사람이 만든 빛. 한 개월 후 저희 마을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물길으로 나서던 저희가 이젠 텃밭에 물을 주며 아침을 맞이했어요. 아이들은 밤에도 책을 펼쳤고 학교 출석률은 30%에서 92%로 치솟았습니다. 보건소는 더 이상 해가 떠야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고 밤중분만하던 산모들도 이제는 생명을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었어요. 빛은 단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간을 되돌려준 기술이자 사람들을 살아있게 만든 기회였어요. 오마르 촌장은 매일 아침 발전량을 확인하고 자녀들에게 전기를 아끼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전기를 만든 나라를 꿈꾸며 한국이란 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와는 자신이 만든 작은 태양광 패널 그림을 박세훈에게 보내며 편지 한 줄을 남겼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고 싶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저희 마을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엔 해가 지면 모든 활동이 멈췄는데 이제는 밤에도 바느질을 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이 달라졌어요. 밤에도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되면서 출산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지난달에만 3명의 아이가 안전하게 태어났습니다. 불이 켜졌다는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되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에티오피아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저희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저희 마을이 인정받는다는 게 아니라 저희를 도와준 한국이 인정받는다는 게 말이에요. 이후 한국-에티오피아 간 소규모 마이크로그리드 공동 구축 협약이 체결되었고 저희 오로미아 마을은 한국형 전력 지원 1호 시범 마을로 명명되었어요. G7 국가들, 국제 NGO, UN 전문가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물었어요.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한국팀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기술은 누구나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위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기계를 가져왔지만 한국은 마음을 가져왔습니다. 2달 뒤 한국팀은 귀환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번엔 눈물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팀이 떠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일어섰다는 증거였거든요. 송윤지는 자신의 노트 한 권을 하와에게 주고 떠났고 김기철은 아이들에게 에너지란 무엇인가 수업을 남겼어요. 박세훈은 우물가 옆 변압기 밑에 작은 표지판을 박아두었습니다. 이 빛은 한국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포기하지 않은 모두가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말했어요. 한국이 남긴 건 장비가 아니라 방법이었다. 그들이 가르쳐준 건 전기를 다루는 법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법이었다. 한국은 전기를 주지 않았다. 함께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다. 이 빛은 한국이 설치한 게 아니다. 에티오피아가 일어서게 된 증거일 뿐이다. 이제 에티오피아 정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기술과 돈으로 접근할 때 한국은 사람과 마음으로 접근했거든요. 저희는 한국팀이 떠난 후에도 스스로 시설을 관리했습니다. 하와는 정말로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다른 아이들도 각자의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빛이 들어온 후 저희 마을의 경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밤에도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성이 늘었고 관광객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희의 마음이었습니다. 절망 대신 희망이, 체념 대신 도전이 자리 잡았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지금 하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매일 밤 책을 읽으며 공부하고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해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생각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전기만 생긴 게 아니라 희망이 생겼구나. 돌이켜보면 한국은 최첨단 장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최강의 예산을 동원하지도 않았어요. 한국은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들은 진심을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그리고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었어요. 이제 빛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끌어다 놓은 나라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전기를 함께 켜는 법을 알려준 나라는 단 하나였어요. 대한민국. 기술이 아니라 방법으로, 도움이 아니라 연결로 한국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경험한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하와의 어머니 아디스가 전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증언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북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